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인간의 사회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화의 의미부터 좀 살펴볼까요? 사회화. 자, 사회에 적응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 구성원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자, 사회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들을 학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화는 뭐예요? 포인트는 학습하는 거야. 학습, 교육. 이게 사회화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들을 학습, 교육받는 것. 이걸 사회화라고 합니다. 자, 유형을 보면은요. 자, 재사회화가 있습니다. 이 재는 뭐야? 다시 사회화한다는 거죠. 자, 기존에 습득한 지식과 가치관이 변한 사회 부적합하여 원활한 적응을 위해 자, 새로운 정보와 가치관을 습득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새로운 정보와 가치관을 습득하는 것. 그래서 기존에 습득한 지식과 가치관이 변화한 사회에 부족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사회 변화가 빠르거나 아니면은 나를 둘러싼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뭐 새로운 직장에 들어간다거나 아니면은 유학을 간다거나 이랬을 때 그때 내가 하는 게 재사회화입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마실 건 이 재사회화는 이제 이게 보면 새로운 정보와 가치관을 습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대학까지의 정규 교육 과정은 재사회화로 보지 않습니다. 대학까지의 정규 교육은 재사회화가 아니다. 자, 예를 들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가는 것도 역시 뭐예요? 이게 주변 환경이 변하니까 새로운 것들을 막 습득하게 되는데 그거는 정규 교육 과정 내기 때문에 그건 재사회화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해되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를 우리나라에서 다니다가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미국 유학 가면 교육 과정 자체가 이제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고 새로운 환경에 놓이게 되잖아. 그건 재사회화가 되는 겁니다. 이거 잘 기억을 해두세요. 대학까지의 정규 교육은 재사회가 아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는 거 역시 그것까지 재사회화로 보진 않습니다. 대신 이제 대학 다니다가 남학생들은 어디에 갑니까? 바로 군투더 대를 가게 되죠. 그래서 군대에 가는 거. 대학 다니다가 이제 군대 가면 여러분 이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난 재사회화를 겪게 됩니다. 머리도 빡빡 밀고 그런 건 재사회화가 되는 거지. 하여튼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재사회화였고요. 얘기사회화는 얘기는 이제 미리 사회화한다 이거야. 미리. 그래서 미래에 자신이 속하게 될 집단에 순조롭게 적응하기 위하여 자, 미리 그 집단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이나 기능, 가치 등을 습득하는 것이다. 여러분 대학교 들어가면 뭐 하냐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합니다. 입학은 보통 3월 초, 3월 2일 뭐 이럴 때 하는데 3월 1일은 휴일이니까 그래서 3월 2일에 보통 여러분 입학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선배들이 모여가지고 후배들 불러서 이제 입학 예정자들이죠. 입학 예정자들을 불러서 자기네들 뭐 1년 선배, 1년밖에 더 선배도 아니지만 그래서 대학 생활은 이런 거야 하면서 이제 막 이제 학생 후배들에게 막 알려주는 이제 그런 걸 하게 되는데 그게 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에요. 아직 입학은 하지 않았지만 대학생은 아니지만 대학 생활에 순조롭게 적응하기 위해서 자, 미리 대학 생활에 대해서 습득하는 것. 그게 얘기사회화입니다. 자,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여러분 미국 유학을 가려고 그래요. 미국 유학 가려고 그러면 이제 미국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미국의 문화나 미국의 언어인 영어 이런 것들을 미리 학습하게 되겠죠. 그런 것도 역시 얘기 사회화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미 내가 그 집단에 속했어. 그러면 그건 얘기 사회화는 아니에요. 내가 예를 들면 미국 가서 영어 공부를 하는 거야. 그거는 얘기 사회화 아니죠. 이미 나는 미국이라는 집단에 들어가게 됐으니까 그건 그냥 사회화인 것이지 얘기 사회화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물론 이 재사회와 얘기 사회화 겹칠 수도 있어요. 미국에 유학 가기 위해서 미국 문화를 공부하고 영어 공부를 하는 것. 그거는 얘기 사회화의 대표적 예지만 당연히 새로운 것들을 습득하는 것이니까 재사회화이기도 합니다. 다 이해됐죠? 자, 사회와 관련해서 개인적 차원의 기능은 개인의 사회생활에 대한 적응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개인의 자아 정체성, 사회적 소속감을 형성하게 해주고요. 사회적 차원에서는 문화 공유, 세대 간 전승하게 해주고 사회 유지와 통합, 존속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해준다. 주로 이런 건 좋은 걸 얘기하고 있죠. 사회화의 좋은 기능 이런 걸 강조하는 건 참고로 이런 거는 이제 기능론에서 강조하는 내용이다. 기능론에서 강조하는 기능론은 이 사회화 등 이런 사회적 구조, 제도들이 순기능을 하고 있다는 걸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기능론에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회화를 보는 관점 이제 좀 구체적으로 가볼게요. 자, 거시적 관점 방금 얘기했지만 이제 기능론이 있고요. 자, 갈등론이 있습니다. 기능론은 보통 순기능, 좋은 기능,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고 갈등론은 역기능, 이제 부정적인 안 좋은 기능들을 주로 살펴볼 텐데 자, 기능론은 뭐라고 하느냐? 자, 사회화는 사회 구조의 안정,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과정이다. 방금 설명드렸던 이제 사회화의 어떤 장점들에 대해서 이제 강조하는 게 기능론입니다. 그리고 사회화의 내용이나 방법은 우리 사회가 개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다 합의한 것이다. 우리들이 다 동의했다 이거야. 우리들이 다 동의했으니까 그 내용을 우리가 다 동의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이 사회화를 통해서 이 사회 규범 같은 것들이 존속 유지돼서 사회가 계속 이제 유지가 되고, 또 개인들은 바람직한 방법으로 욕구 충족을 하며 자아실현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순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순기능. 자, 근데 갈등론은요, 삐딱하게 본다 그랬잖아요. 역기능을 강조하는 거예요. 역기능. 그래서 사회화를 통해서 불평등 구조가 유지된다 이거야. 사회화를 통해서 불평등 구조. 지배층이 이 불평등 구조를 만들었고, 사회화를 통해서 이 불평등 구조가 유지된다. 그래서 기득권을 가진 집단이 자신의 지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사회화시키는 내용은 이 지배층이 만든 거다 이겁니다. 지배층이 합의한 것이지 우리 전체가 합의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사회화를 통해서 특정 집단에 유리한 가치체계. 이 특정 집단이 뭐예요? 지배층이죠. 지배층. 지배층에게 유리한 가치를 학습시키고, 피지배 집단으로 지배를 받는 집단으로 하여금 지배받는 것을 수용하게 하여, 받아들이게 하여 이 불평등 구조를 정당화하려고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우리 교과 과정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이 지배층이 좋아하는 그런 내용들이다. 그래서 이 피지배 집단을 지배층의 가치로 세뇌시켜서 이제 지배받는 것을 받아들여서 불평등 구조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삐딱하게 보는 게 갈등론입니다. 자, 미시적 관점이 있습니다. 미시적 관점은 개개인 간의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이죠. 그래서 이제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는 구조 이런 걸 본다기보다 어떤 상황 속에서 상호작용을 하는가 이런 걸 보는 건데, 그래서 사회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회화가 이루어진 역시 과정에 초점을 둡니다. 그리고 자신과 접하는 타인들의 반응에 따라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내면하게 되며, 그래서 타인들의 반응들 이런 걸 보면서 이제 그것을 대해서 긍정적, 부정적 이런 반응들을 내면화하게 되고, 이 과정이 사회화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미시적 관점 상징적 상호작용론입니다. 그래서 이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 사회화는 이 상징은 우리 맑을 몸짓 같은 그런 것들을 매개로 해서 이제 자아를 형성해가는 그런 과정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람마다 다른 주관적 과정이다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막 좋은 긍정적 상호작용을 많이 하면 그런 긍정적 자아가 생길 것이고, 막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어릴 때부터 막 이런 이제 상호작용 속에서 이제 자라나면 그것과 관련된 자아를 이제 형성하게 될 것이고, 그게 아니라 맨날 이제 비난 속에서 아이가 자란다면 너는 왜 태어나가지고 막 이러면서 이제 하게 되면 이제 부정적 이제 자아를 갖게 되면서 이제 자라나게 될 것이다라고 보는 게 상징적 상호작용론이죠. 그래서 이제 구조보다는 개개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자, 사회화 기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화 기관, 이 사회화를 수행하는 그런 기관을 말하는 것인데, 자, 먼저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은 가장 원초적이고 기본적 사회화를 담당합니다. 대소변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밥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인간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게 되죠. 인격의 기초를 형성하게 되고요. 자, 또래 집단은 여러분 또래가 모여있다고 또래 집단이라고 잘 하진 않습니다. 또래 집단은 보통 이제 어린 아이들이 모여있는 걸 또래 집단이라 그래요. 무슨 어떤 개념적으로 몇 살까지 또래 집단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학자마다 분류는 좀 다릅니다. 근데 보통 이제 유년기에 아이들이 모여 있는 걸 또래 집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과는 다른 존재들과의 관계를 이제 최초로 맺게 되는 게 또래 집단인데, 그래서 집단 구성원이 준수해야 할 규칙 역할을 습득하게 되고, 또 이제 청소년기 개인의 자아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 바로 또래 집단입니다. 또래 집단. 자, 그리고 학교를 한번 보면은요, 학교는 대표적인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죠. 여러분, 공식적 사회화 기관은 밑에서 보겠지만 공식적으로 사회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저기는 교육기관이구나 하는 데가 공식적 사회화 기관입니다. 학교가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회사는 대부분 성인기의 사회화를 담당합니다. 성인이 되면 직장에 나가서 돈을 벌고 직장 생활에 적응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성인기의 사회화를 담당하는 게 회사. 특정 업무와 관련된 기술 지식을 습득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중매체가 있습니다. 대중매체, 신문이나 인터넷 이런 것들, 신문, TV, 인터넷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인데, 다양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게 하고요. 최근 이제
사회화에 미치는 영역이 굉장히 커지고 있죠. SNS 이런 걸 통해서 어릴 때부터 다양한 정보들을 접할 수 있다 보니까 사회화에 미치는 영역이 확대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늘 그런 걸 고민을 하죠. 언제부터 아이들을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될까? 그리고 만약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한다면 하루에 몇 시간까지 사용하게 하는 것이 적합한가? 이게 모든 부모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의 공통적 고민입니다. 자, 사회화기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유형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되는데요. 예로 외운다기보다는 정확하게 개념을 가지고 구분하셔야 돼요. 개념을 가지고. 자, 먼저 설립 목적에 따라서 구분하면 공식적 사회기관과 비공식적 사회기관이 있습니다. 자, 목적에 따라서 구분하면 사회화를 주요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누가 봐도 그냥 공식적인 교육기관인 게 이름에 티가 나야 돼요. 공식적인 교육기관인 게 이름에 딱 티가 나야 공식적 사회기관입니다. 그래서 계획적, 체계적으로 사회화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학교, 직업훈련기관, 뭐 예를 들면 좀 더 써보면 학원, 훈련소, 연수원, 수련원 이런 기관들이 이제 공식적 사회기관. 누가 봐도 그냥 이름에 딱 여기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데구나. 그런 데가 공식적 사회기관이에요. 자, 비공식적 사회기관은 사회화 이외의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으나 일상생활에서 사회화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냥 공식적 사회기관 빼고는 다 비공식적 사회기관으로 보시면 돼요. 가족이나 회사, 대중매체 뭐 이런 것들은 교육 자체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죠. 하지만 이 가족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고 회사 다니면서 역시 배우는 것이 있고 대중매체를 보면서 배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공식적 사회기관 이렇게 이름에서 딱 교육기관인 게 티가 나는 게 아니라면 다 그냥 비공식적 사회기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내용에 따라 구분을 해보면은 자, 1차 사회화기관하고 2차 사회화기관이 있습니다. 1차적 사회화기관은 가장 1차적, 기초적인 사회화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기초적인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기관이다. 가족, 친족, 또래 집단, 특히 나오는 게 가족하고 또래 집단이에요. 갓도 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갓도 가족이랑 또래 집단은 늘 같이 묶이거든요. 뒷단원인 사회 집단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가족이랑 또래 집단은 늘 같이 묶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는 것이 1차 사회화기관입니다. 자, 2차 사회화기관은 그냥 요것 빼고는 다 2차 사회화기관으로 보시면 돼요. 가족, 친족, 또래 집단 이렇게 인간으로서의 가장 기본을 형성하는 이런 기관이 아닌 데들은 다 그냥 2차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문적 지식이나 기능의 사회화를 담당하는 기관, 학교, 회사, 대중매체 뭐 등등등등등 무수히 많습니다. 1차 사회기관은 요 3개 정도밖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가족, 친족, 또래 집단. 여러분 좀 애매한 거 설명드리면 유치원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하거든요. 유치원은 이게 애매해가지고 평가원에서는 1차냐 2차냐 출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유치원에 그 가르치는 내용으로만 본다면 이게 기초적 사회화에 가깝죠. 어린아이들의 어떤 그냥 가장 인간으로서 배워야 될 것들을 가르치는 곳이지만 또 그 유치원 선생님들은 뭐야? 사실 전문적이야. 그래서 유치원 선생님들은 그런 전문적 지식이나 이런 걸 바탕으로 사회화를 합니다.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 2차적 사회화기관의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유치원 같은 경우는 1차냐 2차냐 이렇게 이제 판단하기가 좀 애매모호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여러분 그래서 평가원에서는 출제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학교 내신을 공부하실 때는 뭐 선생님이 뭐 분류하실 수도 있어요. 그건 그 선생님의 약간 주관이 들어간 거긴 하지만 유치원을 1차다라고 하면 그냥 1차로 외우시면 됩니다. 내신에 그렇게 내실 테니까. 만약 유치원은 2차 사회화기관이다 하면 그럼 2차로 외우시면 돼요. 그건 그 선생님이 그렇게 출제를 하실 테니까. 근데 이제 하여튼 애매한 면이 있다. 이런 건 그래서 평가원에서는 안 냅니다. 걱정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원초적 사회화, 여기 1차 사회화인데 방금 얘기했던 기초적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것들을 익히는 것을 1차적 사회화라고 하고 그 이상의 것들은 다 여러분 2차 사회화입니다. 자, 넘어가서. 자, 집단 속 개인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일단 개략적으로 좀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현대사회의 개인들은 너무나 많은 집단에 소속이 되어 있죠. 그리고 개인이 이렇게 집단에 들어가게 되면 그 집단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생깁니다. 자,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지위라 그래요. 지위. 여러분들이 가족이라는 집단에서 여러분들은 자녀라는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위에 대해서 그럼 사람들이 뭐 하냐면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걸 역할이라고 해요. 역할. 기대하는 걸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식이 곱게 자라주기를, 엄마 말을 잘 듣기를, 뭐 이런 걸 기대하죠. 그런 게 역할이야, 역할. 근데 이건 기대인 것이고 실제 여러분들이 수행하는 건 뭐냐면 역할 행동이 됩니다. 역할 행동. 그래서 그 기대에 따라서 실제 뭐 이제 부모 말을 잘 듣는 그런 자식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막 엄마 말 싫어. 엄마는 너무 이상해.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딴짓을 할 수도 있게 되잖아. 그런 것도 다 역할 행동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 행동에 따라서 뭐가 주어지게 되냐면 보상과 제재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역할 행동을 잘 수행하면 잘했어 하고 부모님 칭찬을 하겠죠. 근데 만약 역할 행동을 잘 하지 못하면 이제 너 그러면 안 돼 하면서 이제 잔소리도 하시고 벌도 내리고 뭐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하여튼 이 집단 속 개인에 대한 것은 이렇게 좀 개괄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좀 구체적인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 지위라는 건 개인이 사회 혹은 소속 집단에서 사회나 소속 집단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말합니다. 위치니까 여러분 이거는 명사 형태가 되겠죠. 명사형. 그래서 귀속 지위를 보면은 노력과 무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이 전혀 없는 게 귀속 지위고요. 성취 지위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귀속 지위를 보면 자연적으로 선천적으로 갖게 되는 지위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들, 딸, 청소년, 노인 뭐 이런 거 내 노력과 전혀 상관없는 청소년이나 노인은 선천적인 건 아니지만 우리가 자연적으로 갖게 되는 그런 지위죠. 자, 성취 지위는 의지나 노력에 의해서 후천적으로 얻게 되는 지위다.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결혼해야 되잖아. 어머니 마찬가지로 결혼하고 애도 낳아야 되고 학생. 자, 여러분 많이 헷갈려 하는데 예를 들면 초등학생이라고 해보자. 초등학생은 여러분 친구 많이 헷갈려 해요. 선생님 의무교육이니까 귀속지위 아닌가요? 그냥 그 나이가 되면 초등학생이 되잖아요. 그 나이가 된다고 초등학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나이가 돼서 초등학교에 입학을 해야 초등학생이 되는 거야. 만약에 어떤 아이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 입학을 하지 못했어. 그러면은 그 아이는 그 나이가 되어도 초등학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초등학생 같은 거 의무교육이지만 성취지위입니다. 교사, 남편, 아내 이런 거 성취지위다. 자, 지위였고요. 자, 이건 뭐라고요? 이 개인이 이 사회나 소속 집단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입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기대되는 것, 이 지위에 대해서 기대되는 것이 역할이 되겠습니다. 기대되는 임무나 행동 양식, 역할이다. 그래서 역할은 아직 구체적인 행동을 하진 않았어요. 아직 구체적인 행동을 한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기대되는 것이다. 기대되는 것. 그래서 아까 예를 들면 여러분 학교에서 학생이라는 지위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학업 활동에 매진하고 이런 어떤 역할이 주어지게 된다 이거야. 실제 내가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는 상관이 없이.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한다. 그걸 역할 행동이라고 하고 역할 수행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개인마다 역할을 수행하는 구체적인 방식이다. 그래서 같은 지위라고 하더라도 개인에 따라 역할 행동은 굉장히 다양하다. 여러분 학교 보면 그렇잖아. 같은 학생이지만. 그래서 역할은 비슷하지만 수행하는 건 너무나 다르다 이거야. 어떤 학생은 성실하게 하고 어떤 학생은 맨날 땡땡이 치고 담배 피러 다니고 막 이런 학생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회 역할 행동이 사회적 기대에 부합하면 잘 수행되면 뭘 받는다? 보상을. 어긋나면 뭘 받는다? 제재를 받는다. 자, 이거 시험에 반드시 출제가 되는데요. 이 보상 제재는 역할 행동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역할이 아닌 역할 행동에게 주어지는 것. 무슨 얘기야, 여러분? 역할이라는 건 기대되는 거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뭘 한 게 아니야. 그래서 역할에 대해서는 보상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언어적으로 보면은 맞는 말 아닌가 이렇게 싶은데 언어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사회문화는 정확하게 개념을 바탕으로. 사회문화에서의 역할은 기대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직 내가 뭘 한 게 없어. 그러니까 역할에 대해서는 보상이나 제재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주어진다? 역할 행동에 대해서 주어진다. 역할 행동. 역할 행동을 잘하면 보상, 못하면 제재가 주어진다. 자, 역할 갈등 한번 보겠습니다. 역할 갈등. 자, 역할 갈등의 의미는 자, 개인에게 요구되는 서로 다른 역할들 간의 충돌이 발생되는 것이다. 여러분, 역할이니까 이거는 어떤 사회적 기대야, 사회적 기대.
그래서 사회적 기대가 부딪혔을 때 내가 어떤 걸 따라야 되는가, 이걸 고민했을 때 역할 갈등입니다. 자, 역할 모순 한번 보면은요, 한 개인이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각각의 지위에 따른 역할이 충돌할 때 나타나는 갈등입니다. 자, 아픈 자녀를 뒀어요. 근데 또 회사는 가야 돼. 그래서 직장인으로서 회사에 충실해야 되나? 이 아픈 자녀를 돌봐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는 게 대표적인 역할 갈등. 그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역할 모순이라고 합니다. 요새는 역할 모순, 역할 긴장 막 구별하라고 이렇게 내진 않거든요. 그냥 이런 개념이 있다 정도 그냥 받으시면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인 그 배트맨, 다크나이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도 이제 비슷한 장면이 있는데 조커가 함정을 파요. 한쪽은 이제 A라는 곳이 있고 B라는 곳이 있는데 이제 인지를 납치해놔. A라는 곳에는 뭐 예를 들면 배트맨의 애인, 여자친구를 납치해두고 B라는 곳은 거기 이제 검사장을 이제 납치해둡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배트맨이 이제 고민하는 거야. 어디를 구하러 가야 되나? 남자친구로서는 애인을 구하러 가야 되는데, 배트맨의 입장에서 이 고담시의 정의를 위해서라면 이 검사장을 구하는 게 맞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배트맨이 고민을 하죠. 영화니까 당연히 여러분 어딜 구하러 가겠어? 영화니까 당연히 뭐야? 애인을 구하러 갑니다. 애인을 구하러 갔는데 조커가 뻥친 거야. 여기 애인이 있다 그랬는데 여기가 이제 검사장이었고, 이제 여기가 애인이죠. 하여튼 뭐 이쪽에는 그래서 경찰을 보내고 여기는 이제 자기가 구하러 가고, 하여튼 뭐 이런 장면인데, 이제 검사장 구하다가 이제 거기 뭐 이제 또 함정이 있어가지고 검사장이 이제 뭐 이제 반쪽이 이제 얼굴 반쪽이 날아가서 이제 빌런이 되는 뭐 그런 장면인데, 뭐 여러분 하여튼 꼭 보세요. 이건 뭐 스포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꼭 보세요. 제가 좋아하는 최고의 영화다. 다크나이트. 하여튼 이렇게 내 애인을 구하러 가야 되나, 아니면은 내가 이 히어로로서 검사장을 구하러 가야 되나, 이런 게 역할 모순. 자, 역할 긴장 같은 경우는 동일한 지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역할들이 기대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자상한 교사를 원하는데 엄마들은 또 이제 우리 학생들 좀 이번에 바짝 좀 잡아주세요. 엄한 교사를 원하는 거야. 자, 이렇게 요구되는 경우 교사라는 지위는 하나인데 이 역할이 여러 가지가 부딪히는 역할이 요구되는 거죠. 이런 게 역할 긴장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역할 갈등에서 하여튼 여러분 기억하실 거는 이 사회적 기대가 부딪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단순한 진로 고민, 이런 거는 역할 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진로 고민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게 진로 고민 같은 게 많이 출제가 되는데,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면 아이돌 연습생이야. 아이돌 연습생. 그래서 SM의 아이돌 연습생이다. 나는 뭐야 카리나처럼 돼야지 뭐 이렇게 하는 거야. 아이돌 연습생인데 이제 노래 쪽에 더 집중을 해서 아이돌 쪽으로 계속 팔지. 근데 내가 보니까 노래 잘하는 애들 너무 많아. 춤 잘 추는 애 너무 많아. 노래 자신이 없는 거야. 그냥 나는 사람들이 나 이쁘다고 하니까 배우에 좀 더 얘기해볼까? 그래서 배우 쪽으로 더 집중할지 뭐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야. 자, 이거 역할 갈등일까요? 자, 이거 역할 갈등? 아닙니다. 얘가 지금 현재 아이돌이 아니죠. 아이돌로서 기대되고 뭐 배우로서 기대되고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죠. 두 개가 부딪힌 게 아니잖아. 그래서 얘는 역할 갈등이라고 볼 수가 없어. 근데 예를 들면 실제 아이돌 겸 배우라고 해보자. 어떤 아이돌 겸 배우, 아이돌 겸 배우 누구라고 해볼까? 블랙핑크의 지수라고 해보자. 아이돌 겸 배우야. 그래서 뭐야? 팬들은 앨범을 빨리 내주길 원해. 언니 빨리 앨범 내주세요. 뭐 이러고 있고, 또 이제 막 영화 감독들은 야 지수야 이번에 나랑 같이 한번 영화 또 찍어서 할리우드 한번 노려보자. 이러고 있는 거야. 자, 그럴 때 내가 이 가수 쪽에 더 집중을 해야 되나, 배우 쪽에 집중을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는 건 지금 현실에 놓여있는 역할들 사이에서 고민하는 거죠. 그런 경우는 역할 갈등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구분할 수 있겠죠? 충분히. 자, 하여튼 이런 게 이제 역할 갈등이고, 자, 해결 방안을 보시면 개인적 차원에서는 갈등한 역할 중 하나를 포기하거나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야. 무엇이 중요한지를 이제 정해가지고 중요한 것부터 먼저 처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역할들 통합하거나 아니면 하나를 취소해서 뭐 제거할 수도 있고요. 자, 사회적 차원에서는 이제 구성원들이 겪고 있는 역할 갈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하여튼 이번 시간에는 사회화와 그 사회와 관련된 기관들, 그리고 이제 집단 속 개인, 그래서 지위, 역할, 역할행동, 그리고 이제 보상과 제재, 역할 갈등,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파트가 꽤 어렵게 나오는 파트니까 개념들을 아주 꼼꼼하게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